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네.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3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20대 대선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자릿수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대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할까요? 특히 정치를 가르는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경제정책에 대한 디자인이 될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TBS 경제발전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제목이 20대 대선 특집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로 정해봤어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명지대 경영학과 원승현 교수와 함께 성장 담론의 허와실, 어려운 주제죠. 하지만 와닿는 표현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그 각 대통령들의 전임 대통령 그리고 현 대통령의 취임사 이런 것들을 웅장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시작은 창대하고 나중은 미약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자, 이번 정부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펼쳤던 경제정책 소주성, 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적인 성장의 정책 방향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활력을 찾겠다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소비를 증가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한 1, 2년 새에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인데 그거를 1, 2년 사이에 뭐 성장을 높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당초에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소득주도는 성장 정책이 될 수 없다. 이건 분배 정책이다. 이런 반론도 있었고요. 반면에 지금 이 정책을 설계한 분들은 아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빵빵하게 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돈을 씀으로써 성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기말고사까지 보고 성적표 나올 때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소득주도 성장, 이 성적표 점수를 매기신다면은 몇 점 주시겠어요? 항상 그 교수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지금 학기 말이니까 체크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대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기 싫어서.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분배 정책이 면이 가장 크거든요. 분배를 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원래 기본 논리인데 그러면 그 분배 정책이 과연 잘 됐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실패했다고 보죠. 왜냐하면 당초에 얘기했던 어떤 불평등 개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은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다른 여타 정책 중에 잘한 것도 있고 당연히 다 그렇죠. 그러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주거복지를 사실은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박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요? 이게 ABCD 이렇게 표현은 안 해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점수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이 단어가 대체가 됩니다. 지금은 뭐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김동연 부총리 이런 분들이 혁신 성장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분배에 대한 불만이 좀 올라가니 포용 성장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는 바로 성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분배를 지향하면서
정책의 담론에는 항상 성장이라는 이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성장을 원하지만 현재 분배가 우선이라는 게 이번 정부의 그 기조였는데 성장이라는 단어를 꼭 넣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성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이게 집단적인 목표예요. 사실은 경제라는 것은 개인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집단적 목표를 하나 두고 이제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60, 70년대, 80년대까지 경제 성장하면은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다 사실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향수를 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 한 지금 대국 10위에 있는 나라가 지금 한 20년 동안 우리가 성장률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OECD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은 나라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옛날처럼 뭐 5%, 10%의 성장은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것저것 짚기보다는 제일 좋은 게 성장이죠. 내가 성장을 하면 국민 여러분한테 다 잘 나눠주겠다라는 것들을 좀 정치인이 저는 악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든 혁신 성장이든 그 성장이 물론 좋은 의도겠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뭐 지금 한 코로나19 전에 한 4년 정도로 보면 한 2.9% 되는데 그 정도의 이상을 가기 쉽지 않은 환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좀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비전을 좀 제시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게 정치권에서는 아마 솔직하게 고백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자, 성장이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일단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그 성장 과정을 봐도 초등학교 때 나 그때 1년에 10cm씩 컸는데 대학 가니까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이렇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장에 대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또 부응을 해야겠고 딜레마인데 그러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 혹은 성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GDP 증가율 또는 1인당 GDP 증가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제학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아주 양적 개념이죠. 어떤 나라를 생각할 때 보면은 뭐 웰페어가 그러니까 복지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저 사회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적 지표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장 GDP 증가율 사실 이게 그게 되겠죠. 손에 잡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어떤 중요한 지표이긴 하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표는 또 아니죠. 그래요. 우리가 키 큰다고 행복하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텐데 숫자로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성장판이 거의 좀 닫히는 정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고시기가 된 거죠. 그렇죠. 뭐냐면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키가 더 크려고 밥을 많이 먹어야 살만 찌지. 그렇죠. 오히려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쑥쑥이 체조 이런 걸로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 편의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좀 받고 싶어서 아직도 개발도상국입니다, 신흥국입니다 할 때가 네. 있었는데 더 이상 그 그룹에 안 껴주잖아요. 그렇죠. 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장의 속도는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교통정보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달콤새콤님 한나라의 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단기 정책과는 별도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의견이 굉장히 엇갈립니다.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라는 이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의견이 반분되는데 사슴 히프님
아니 언제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수 효과라는 건 7, 80년대 우리 고속 성장기에 한 80년 초반 정도. 네, 80년 초반까지 중후장대 산업을 중심으로 네. 임금이 확 올라갈 때 서울에서 돈 벌어서 지방에 돈도 좀 보내주고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할 때 그때 당시 말씀이고요. 그때 이후로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교수님 말씀입니다. 저희 명지대 경영학과의 원승현 교수와 함께 20대 대선 특집 한국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냐 우리 좌뇌와 우뇌를 좀 긁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특히 성장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507 나라라 하늘로님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과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이어진다고 그걸 비판합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아닙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루두루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그 총 요소 생산성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사실은 그 생산성이란 말은 경제학자들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경제 성장의 요소를 세 가지로 보거든요. 노동과 그러니까 자본과 그다음에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과 자본은 다 아실 것이고 그다음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얼마나 더 좋은 산출물을 만드느냐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냥 총칭해서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의 속도가 더뎌지는 것, 이 선진국으로서의 숙명인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건? 그게 이제 제가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기업의 생산성과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의 생산성은 어떤 좋은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 산출물을 들여서 판매도 느리면 되는데 경제의 생산성은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면 다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컨대 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체 경제로 보면은 제로섬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 부분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혁신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사실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을 경제 전체적으로 늘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술 혁신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인적 자본이 향상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냐면 불평등 완화나 그다음에 이중 구조가 해소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대비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이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높아져야 전체 경제의 생산성도 높아진다. 그다음에 새로운 그 진입자들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체계가 매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거 말고 잠재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잠재 성장률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분들이 수요를 늘리면 그게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비판을 받는데 그분들의 원래 진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노동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본도 많아야 되고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 능력을 보는 거죠. 한 사회 전체에. 공급 능력을 보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성장 정책이라고 할 때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얘기하지 단기 1, 2년의 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성장 정책이라고 하지 않죠.
단기 1, 2년에 성장을 높일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성장 정책이라고 안 한다. 근데 이게 필연적으로 우리 정치 제도하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는 5년 단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5년이라는 시간 안에 성장 정책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토양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다 성장 정책을 내세웠는데 20년 동안의 결과는 성장률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발전으로 인해서 당연히 분모가 많아지니까 분자 늘어나는 게 줄어드는 것인 어떤 당연한 면도 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인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작년에 인구가 처음 줄었어요. 근데 성장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얘처럼 GDP가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그 사회 안에서 개별 국민이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그냥 전체 규모만 늘려서 되는 문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장이나 이라는 그 거대한 단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 고문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희망 고문을 해왔고 항상 정권 말기로 가면 다들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아주 차갑게 바라본다고 치면 우리 사회가 봉착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그 성장 담론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둘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제 성장이라는 걸 너무 집착하면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나와요. 그 성장을 위해서 인구를 늘려야겠다. 그래서 뭐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거든요. 뭐냐면 여성들이 가정도 잘 이루고 그다음에 보다 복지를 누리면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기 자아를 실현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 그래서 그거 다음에 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든 아니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방식으로 고령화 사회 대책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주객이 전도된 일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상위 10%, 10대 90의 불평등 사회.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불평등이 굉장히 고착화됐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코로나19 겪는 요 사이에 이게 더 두드러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당면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됐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지금 큰 문제고요. 특히 이제 10%대 90%를 얘기한 거는 그 제가 연구한 건 아닌데 1960년부터 한 2013년까지죠. 최근에 있는 더 불평등이 확산된 거는 뺀 것인데 그 상위 1%가 한 2.5배 비중이 늘었는데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인구는 3배 늘어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는 그 중산층이 밑으로 하향 탈락하고 그다음에 소수의 이제 10% 되는 사람들이 경제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공정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 이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바라는 성장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분배의 구조를 고치는 것에서부터 성장의 그 시발점을 찾아보겠다고 했던 이 정부의 접근 방식은 그 접근한 방식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저는 그 접근 방식은 잘 됐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것을 단기에 하겠다라는 담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에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중장기 목표를 지나치게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네. 실현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의지와 노력을 다 했느냐. 저는 다 했다고 보지가 않는 점에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아까 진짜 부동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네. 부동산 정책에서도 우리가 예컨대 공급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적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그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책 예고가 있었고 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매우 약화된 조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히려 투기 수요가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보면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집값 떨어지는 게 좀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강남에서 이제 그 종부세나 이런 걸 하면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세게 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정권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정부가 경제적인 불평등을 생각하고 자산 불평등을 생각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집값이 떨어져도 주거 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취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사실은 일관되게 밀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여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이상한 타협책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도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당초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지 못한 하나의 에비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의식, 분배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 접근 방법이 나쁘지 않았으나 폭탄을 예고하고 콩알탄을 쏨으로써 시장에 그릇된 기대를 주었다. 부동산은 그런 거죠. 현실과의 네. 타협이 결국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데 자 어떤 면이 그런지 좀 더 자세히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분배 가운데 교육에 대한 접근권의 분배, 비단 현금을 나누는 것 말고요. 교육 정책에 대한 그 분배로서 이걸 접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부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이어지고 그 높은 교육 수준이 다시 한번 부를 대물림하게 되지 않나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데 90%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저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글쎄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교육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고요. 또 여기 청취자들이 다 교육 전문가실 테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교육의 이제 공정성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옛날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소나 논밭을 팔아서 우골탑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학교를 보내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셨고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부의 확대가 어떤 거냐면 편차도 심해져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하버드에 보낼 수 있는데 다수의 사람은 보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이거든요. 즉 교육 기회의 편차가 매우 커졌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선에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을 좌절을 겪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제도 전반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을 출발선상에서 동일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그런 입시 제도도 네. 사실은
부와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들도 그래서 그 수시냐 정시냐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라 그다음에 혹시라도 재능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저도 대학에 있지만 그런 대학 과정의 교육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또 오히려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교육 제도가 지금 불비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양한 기회를 사실은 안 주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뭐 수시 정시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고 이거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개인 부모에 의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제도의 잦은 변화만 없어도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 이 제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10년, 20년 놔둬도 그거 자체로도 입시의 공정성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게 교육 전문가만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입시 제도는 이미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선 주자들이 너무 이걸 바꾼다거나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할 때 사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아, 그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단임 정부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정부 스스로의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정부가 자기가 주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처럼 지식 수준이 높은 나라, 평균적으로 높은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국민들을 믿고 그냥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사실은 잘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경제정책뿐 아니라 교육정책 모든 정책에서 사실은 그게 필요한데 정부가 스스로 그다음에 정권 스스로 자기의 존재감을 너무 부각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 있죠. 네. 한마디 더 보태자면 최근에 이제 저는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시험지를 한 번씩 풀어보거든요. 특히 언어 영역에서 어떤 지문을 다루나 이걸 보면 그 시대에 그 출제위원들 학자들이 투영하고자 하는 게 뭔지 좀 짐작이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사실 금융 관련 지문 이런 것들은 왜 본인들의 지식을 여기에다가 뽐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접근 가능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학교 공부로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수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 이걸 정책에 넣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이란 말이죠. 그렇죠. 수식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반발이 심하거든요. 근데 공정하고 경쟁을 통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실제로는 기회가 불평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잘못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운도 나빠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의 능력과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듬어야 즉 사회 안전망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이 사회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굴러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도 계속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차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정책에 여러 가지 이제 책사들이 한마디씩 할 거라고요. 거기에 이 골격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꼭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제가 조언해도 잘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성장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계란으로 바위를 한번 쳐볼까요, 교수님?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냥 어느 나라나 어떨 때는 성장이 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경제적 평등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 20, 30대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성장이라는 것을 너무 헛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전업주부한테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원들한테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런 체계를 갖출 터이니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좀 솔직한 자세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딜레마는 있겠네요. 이게 마치 드라마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면 너무 암울하고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는 흥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평범한 여성이 재벌 3세를 만나서 연애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타지가 먹히는 건 현실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품어보고자 하는 그 본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에서 나오는 캠페인들이 현실성과 다소 거리가 있어도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일 텐데 이런 현실성을 바닥에 깔고 있되 그래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하나 준다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다 하는 목표치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하나 정도 제시한다면 다음 정부는 어떤 걸 담론의 주제로 삼으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가 여태까지 성장해온 걸 생각해 보면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성장해온 거거든요.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일할 때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걸러내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말 더 보다 활기찬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 30년 동안 뭐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욕을 많이 했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감을 갖고 온 사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한 20년 동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의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90% 되는 부모의 자식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교육제도라든지 육아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라든지 이런 초기에 있는 우리 20, 30대의 중심으로 사실은 사회가 형성돼야 될 것이고 그게 부모한테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비난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비난 대신 공부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명지대 경영학과 원승현 교수님이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셨어요. 고맙습니다.